아우구스투스 -5 존 윌리엄스 장편 소설 조영학 옮김 북2 셋 1 율리아의 일기 판다테리아 서기 4 아는 여자 중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리비아였다. 그녀를 좋아한 적도 없고 그녀도 나를 꺼려했지만 그래도 늘 정직하고 공손하게 대해 주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녀의 야심을 위태롭게 만들기에 노골적으로 사적인 감정은 아니더라도 반감을 드러내기는 했어도 우리는 그럭저럭 잘 지냈다. 리비아는 자신을 잘 알았다. 자신의 본성에 대해 그 어떠한 환상도 품지 않았다.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허영심 없이 자신의 미를 활용했으며 성정이 차가운 덕에 온정까지도 완벽하게 연기해낼 수 있었다. 야심도 있었다. 따라서 그 좋은 머리를 오로지 야심을 이루는 데 집중했다. 만일 남자로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아버지보다 더 무자비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도 거의 없었으리라. 자신의 본성 내에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자이기도 했다. 당시 14살밖에 되지 않아 이유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리비아는 나와 마르켈루스의 결혼에 반대했다. 물론 아들 티베리우스가 권력을 이어받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여겼기 때문이다. 결혼 직후 마르켈루스가 죽었을 때 리비아는 아직 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한창 상중에 내게 접근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탈리아가 기근에 허덕일 때 임페라토르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아버지는 공손히 고사하고 몇 주일 후 조심스럽게 로마를 빠져나갔다. 겉으로는 시리아에 용무가 있다고 했지만 그건 순전히 원로원과 시민들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임페라토르 고사로 다들 실망한 터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평생 그런 수법을 자주 써먹었다. 리비아는 언제나처럼 곧바로 용건부터 밝혔다. 애도 기간이 곧 끝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네. 그럼 너도 다시 결혼을 하겠지? 네. 젊은 과부가 오래 혼자 지내는 건 보기 안 좋아. 전통에도 어긋나고. 아마도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까지 과부가 된 건 역시 결혼만큼이나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리비아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결혼 얘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슬프지는 않지? 나는 아버지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의무를 다할 거예요. 리비아는 그 대답을 기대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결혼은 그런 거야. 아버지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가 없었어? 편지를 하거나?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분명히 고민 중이실 거야.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해하려무나? 이곳에 계시다면야 먼저 허락부터 받았겠지만. 네. 지금까지 친딸처럼 돼서 가능하면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움직였고 나는 기다렸다. 리비아는 천천히 얘기를 이어갔다. 내 아들이 마음에 들기는 하지? 나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티베리우스? 리비아의 행동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그래,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를 좋아해 본 적은 없었다. 한 번도. 이유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그가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티베리우스라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변덕스럽고 제멋대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대답했다. 상관없어. 사실이든 아니든. 리비아가 말했다. 게다가 그 애는 비프사니아와 약혼했잖아요. 내가 지적했다. 비프사니아는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딸이었고 나보다 어려도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그것도 문제가 안 돼. 그 정도는 너도 알잖아? 리비아가 말했다. 여전히 초조한 표정. 네, 나는 그렇게 대답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알겠지만 아버지는 널 좋아해. 너무 좋아해 탈이라는 사람도 있다만
지금 할 얘기는 아니겠지? 요점은 너도 알다시피 다른 아버지들보다 딸 얘기를 더 잘 들어준다는 사실이야. 내가 바란다면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내 바람 자체가 큰 부담이 될 테니까. 때문에 티베리우스와의 결혼이 그렇게 거북살스럽지 않다면 아버지한테 내가 직접 얘기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버지한테는 내가 얘기하게 해다오. 지금까지 너한테 거짓말한 적은 없잖니? 머리가 어지러웠다. 무슨 말을 할지 당혹스러웠다.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야 해요. 새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릴 생각도 없고 모르겠네요. 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심정은 잘 안다. 고맙다. 더 이상은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마. 불쌍한 리비아. 그때는 그녀도 만사가 순조롭다고 생각했겠지. 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지만 상황은 틀어지고 말았다. 모르긴 몰라도 그녀의 삶에서도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으리라. 2. 서한 서기전 20일 수신 리비아 발신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사모스 지금껏 뭐든지 당신 의지에 따랐어요. 당신의 아내로서 의무에 충실하고 친구로서 당신 관심사를 헤아렸답니다. 내 기억으로 당신을 실망시킨 경우는 단 한 번이었죠.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당신께 아들은커녕 딸도 선물하지 못했죠. 비록 잘못이긴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답니다. 이혼을 제안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당신은 그때마다 거부했는데 물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정마저 확신하지 못하겠군요. 그래서 무척 괴롭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야 조카인 마르켈루스보다 티베리우스를 더 아들처럼 생각하셔야 했건만 아무튼 그때 이미 당신의 선택을 용서하였답니다. 당신이 아프기도 했고 마르켈루스가 클라우디우스, 옥타비우스, 율리우스 가문의 피를 모두 물려받은 반면 티베리우스는 오로지 클라우디우스 가문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당신이 내 아들을 모독했을 때도 용서했어요. 아이가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해 성격이 불안정하고 행동이 극단적이라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의 성격이 어른까지 이어지리라는 법은 없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이 분명해지고 나니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군요. 당신은 내 아들을 거절함으로써 나까지 거절한 셈입니다. 세상에 당신 딸이건만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를 선물하시다뇨?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좋은 분입니다. 평생 당신 친구였다는 사실도 알고 그분의 인격을 폄훼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문은 없지 않나요? 따라서 어떤 장점이든 오로지 자신의 장점에 불과하겠죠. 신분이 미천한 자가 황제의 수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죠. 하지만 후계자로 지명되고 황제 본인과 신분이 같아졌으니 그렇게 달갑게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내 입지가 정말 어렵게 되었군요. 그 점은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티베리우스가 당신 딸과 맺어져 당신 삶에 기여하기를 로마 전체가 기대했건만 당신이 거부하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 결혼 때도 그랬지만 이번 결혼식에도 당신은 외국에 남아있네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젠 그마저 상관없어요. 예, 당신을 향한 의무는 계속해야겠죠. 내 집은 여전히 당신 집이고 당신과 당신 친구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지금껏 함께 노력한 삶이 아까워서라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군요. 실제로 당신 친구로 남기 위해 애써볼 참입니다. 사고나 말, 행동, 어느 면이든 당신께 누를 끼친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이번 문제로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정도는 이해하셔야 해요. 그 간극은 당신이 머물고 있는 사모스보다도 더 멀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 딸은
마르쿠스 아그리파와 결혼해 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놀이 친구였던 비프사니아 아그리파의 엄마가 되었군요. 당신 조카 마르켈라는 남편을 빼앗기고 올케와 함께 벨레트리에서 지냅니다. 당신 딸은 결혼에 만족한 듯 보이는데 당신도 그런가요? 3. 비방문 아테네의 티마게네스 서기전 21 이제 카이사르 가문 중 누가 더 위대한가? 황제이자 아우구스투스라 불리는 사나이, 아니면 관습에 따라 침대와 연회장에서 충실하며 그에게는 사랑하는 조력자가 되었어야 할 사람? 자, 이제 통치자가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보라. 횃불은 깜빡이고 반려자는 즐겁도다. 웃음이 와인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그가 리비아에게 말하나 그녀는 듣지 않으려 하는도다. 그가 다시 말하나 그 말 또한 미소에 얼어붙는다. 소문에 따르면 그가 그녀에게 선물을 거부하니 티베르와 아그리프는 겨울 얼음처럼 냉랭하도다. 하지만 통치받느냐 통치하느냐가 문제는 아니로다. 그곳 모퉁이에서 레스비아가 추파를 던지니 횃불이 어두워지는구나. 밝은 델리아들도 카우치에서 시들며 어두운 불빛에 맨 어깨를 드러내는도다. 하지만 그는 그들 모두를 경멸하나니 정당당하게 친구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친구는 보지 못한다. 횃불에 맞춰 춤을 추는 소년의 환각이 그의 두 눈에 가득하기에. 나쁠 것 없잖아. 인류의 통치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의 시대에 대해 마이케나스가 함부로 짓거리나니 이런 하찮은 문제는 개의치 않으리라 결단코 시기하지도 않겠노라. 4. 서한 서기전 21 발신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 발신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 아레조 예의 비방을 쓴 자는 정말 장군 추측대로 티마케네스였더군요. 지금껏 장군이 키워주고 도와주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심지어 우리 친구 집에 소개까지 해준 자가 아니던가요? 배운 망덕한 자, 운율도 형편없지만 멍청하고 경솔하기까지 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자기 시라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밀로 하려던 모양이요. 이름도 얻고 익명성의 유희도 즐기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 일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소이까? 옥타비우스는 정체를 알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요. 집에 들이지도 않겠지. 나한테 부탁도 했다오. 이런 식의 배신 행위에 장군이 개입했을 리 없다며.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라 이르셨소. 이번 사건으로 당신 기분뿐 아니라 장군까지 크게 걱정하고 있으니 장군께서 부질없이 당혹해 하실 필요는 없소이다. 황제께서는 언제나처럼 장군을 염려한다오. 장군께서 로마를 떠나 아쉬워하시면서도 뮤즈들의 발밑에서 여가를 보내기로 했다는 전언에는 크게 웃으며 부러움을 전하기도 하셨소. 나 역시 장군을 자주 보지 못하니 아쉽구려. 그래도 장군의 만족감을 옥타비우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오. 이 소란스럽고 악취 지독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아레조에 가 있으니 당연하겠지. 나도 내일은 디겐티아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오. 고향의 숨소리에 귀를 달래고 마침내 소음이 아닌 언어의 세계에 푹 빠질 참이오. 그곳에만 가면 이 모든 고민들이 그토록 사사로워 보이건만 장군도 그곳에서 같은 심정이리라 믿소. 5. 서한 서기전 21 발신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 로마 수신 아마시아의 스트라보 친애하는 스트라보 형제, 지난 몇 년간 형의 묘사와 열정은 참으로 적절하였소. 실로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도시이더이다. 이곳에 다다르니 일생의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이런저런 상황이 얽히는 바람에 그 점을 늦게 깨달아 자못 아쉽기는 하오. 형도 알겠지만 최근에 헤로드의 부름이 많아졌다오. 옥타비우스의 보호 덕분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지금 로마에 온 이유도 헤로드의 업무 덕분이요. 어떤 일인지는 적당한 때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그 일 때문에 조금 두려웠다는 말씀만 드리리다. 바로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를 직접 아련해야 했기 때문이라오. 형도 그와 가깝다고 종종 편지에 썼소만 아무리 안심하라 하셔도 그분의 명성과 권력에는 그만 기가 죽고 말았구려. 결국 전 한때 그분의 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자제들을 가르친 스승이 아니겠소? 하지만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형이 오르셨소. 황제는 나를 반가이 맞아주셨는데 헤로드의 사자 자격임에도 환대가 지극히 따뜻했답니다. 형과의 친분도 언급하시며 형께서 자주 내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런 사소한 인연을 빌미로 내가 맡은 바 임무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다오. 그래서 다음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하셨을 때는 어찌나 기쁘던지 당연히 자택을 찾아갔다오. 나중에 알았지만 황제께서도 공무 중에만 이용하시는 곳이더군요. 그의 집이 무척 소박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믿기가 어려웠소. 그런데 예루살렘의 내 집도 그다지 화려하지 않건만 이 집에 비하니 아방궁이 따로 없구려. 조금 성공했다 싶은 상인들이 훨씬 사치스럽게 살겠더이다. 내가 보기에 타인에게 내핍 생활을 강제하기 위해 수를 쓰는 것과는 분명 달랐어요. 세계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손님을 기쁘게 해주려 애쓰는 자애로운 집주인 같았으니 말이오. 형을 위해 우리의 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으로 그날 저녁 상황을 묘사하고 핵심을 설명하리다.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놀라운 대화의 문체로 말이오. 식사는 3번에 걸쳐 나오는데 지나치게 허름하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맛은 기가 막힙디다. 식사를 마치자 노예들이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와인을 타서 따라주네요. 작은 모임이라 옥타비우스의 친척과 친구들만 불렀더군요. 옥타비우스 옆에는 마이케나스의 아내 테렌티아가 바짝 붙어 있네요. 마이케나스 본인은 잠시 휴가를 얻어 북방에서 문학 공부에 정진한다 들었소. 아, 그를 만났으면 좋으련만. 다른 카우치에는 황제의 젊고 아름답고 활기찬 영의 율리아와 새 남편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보입니다. 아그리파는 덩치가 크고 건장한 사내요. 다만 독특한 외모와 지위에도 불구하고 모임과는 어딘가 동떨어진 모습입디다. 위대한 호라티우스는 키가 작고 땅딸막하오. 얼굴은 동안인데 머리카락이 허옇게 새고 있네요. 지금은 우리를 접대하던 시리아 무용수를 끌어다 놓고 희롱을 하고 계시오. 소녀는 초조해하면서도 꽤나 즐거운 모양이군요. 젊은 티블루스는 정부가 없어서일까요? 잔뜩 풀이 죽은 채 와인을 들고 앉아 괜스레 슬픈 얼굴로 손님들을 지켜보고 있어. 그의 옆에 후원인 메살라가 앉아 있어. 소문에 듣자하니 한때 삼도에게 쫓겨난 적도 있다더이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함께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에게 저항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과거의 적과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다오. 아, 리비우스도 보이오. 형께서 자주 언급하신 분이죠. 그의 방대한 로마사 초반부들이 요즘 서가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어. 메살라가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에게 건배를 제안하자 카이사르도 테렌티아와 잔을 부딪힙니다. 그녀에게만은 늘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군요. 우리는 술을 마시고 대화는 이어지오. 제일 먼저 말하는 이는 바로 황제 자신이라오.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이 기회를 빌어 손님을 소개하리다. 동로마의 친구이자 동맹이며 유대를 다스리는 헤로드께서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를 사절로 보내셨군요. 이분 또한 저명한 학자이자 철학자이므로 이 행복한 날
기꺼이 손님으로서 이 누추한 곳을 밝혀주셨습니다. 더욱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헤로드 본인의 인사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으시겠죠. 니콜라우스 위대한 카이사르시여, 폐하의 환대에 감읍하옵니다. 또한 이토록 고명하시고 가까운 친구분들과 함께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운명을 걸머진 여러분께 헤로드께서도 찬사와 인사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친절과 우애를 몸소 받고 보니 고대 땅 유대로부터 제가 맡은 임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친구이자 주인이신 헤로드께서는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폐하께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는 징표로서 친히 저를 보내시어 로마를 질서와 번영의 빛으로 이끄시고 세계를 일통하신 분께 직접 전하라 이르셨습니다. 이 모임의 주최자이신 카이사르 폐하의 연대기를 작성하여 그분의 명성을 온 세상에 알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지혜로운 친구 헤로드의 칭송이 고맙기는 하나 실제로 내 성취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함을 고백해야겠소. 더욱이 우리의 새 친구여, 그대의 재능을 그렇게 하찮은 임무로 쓰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려. 그러니 이 비속한 업무를 떨쳐내시고 학문이라는 보다 고귀한 위협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조금은 있으니 이렇게 감사와 우정을 받으시고 대신 부당한 청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니콜라우스, 위대한 카이사르시여, 겸손은 황제의 미덕이 될 수 없사옵니다. 어쨌거나 제 주인 헤로드께서도 어떻게든 폐하의 겸손을 물리고 이렇게 상기해 드리리라 이르셨나이다. 폐하의 명성이 비록 하늘까지 닿았사오나 저 머나먼 땅 사람들은 대부분 폐하의 위대한 업적을 오로지 구전으로만 전해 듣사옵니다. 유대에서는 오로지 몇 명 되지 않는 식자들만 라틴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폐하의 업적을 그리스어로 기록한다면 저들이 폐하의 은혜로운 힘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언어는 유대는 물론 동로마에도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헤로드 폐하 역시 폐하의 보호와 지혜에 힘입어 더욱더 확고히 통치할 것입니다. 아그리파, 위대한 카이사르여, 전에도 제 조언에 귀를 기울였으니 다시 한번 간언합니다. 니콜라우스의 요청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러니 겸손을 버리시고 폐하 자신보다 더 아껴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폐하께서 그곳에 남겨두신 로마, 질서, 그리고 머나먼 땅 시민들의 존경심은 폐하께서 세우신 로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비우스, 저도 용기를 내어 조언에 한 목소리 더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니콜라우스의 명성은 익히 들어 잘 아옵니다. 폐하의 명예를 맡기기에 더 믿을 만한 손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인류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셨으니 인류가 조금이나마 되갚게 하소서.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아하, 이렇게 지고 마는구려. 그대는 내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좋소. 내 우정도 충분히 드리리다. 다만 간절히 원하니 로마와 관련해서는 관계가 있는 사건과 활동만 다루고 내 성격 같은 사사로운 문제로 독자들을 괴롭히지는 마시오. 니콜라우스, 폐하의 바람에 복종하옵니다. 위대한 카이사르시여, 비록 보잘것없는 실력이나마 로마 세계의 지도에 누가 없도록 노력하겠나이다. 친애하는 스트라보 형, 문제는 그렇게 해결됐소. 헤로드 왕도 기뻐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옥타비우스는 내가 이 일에 적임자라며 능력을 인정해 주셨다오. 그곳 저택에서 지내며 얼마든지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지금까지 상황 묘사는 공적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각색이 있었음을 이해하시구려. 실제로 대화는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길었다오.
농담도 많았으나 모두 선의의 농담이었죠. 호라티우스는 재능 많은 그리스인들에 대해 농담을 하며 그 글을 산문으로 할지 운문으로 할지 묻더군요. 율리아는 활기가 넘쳤소. 계속 아버지를 놀리며 나보고는 원하는 대로 맘껏 글을 써도 된다고 일러주기도 하더군요. 아버지가 글이 써 실력이 모자라기에 아무리 비난을 해도 칭찬으로 받아들인다고 농담까지 곁들이면서요. 하지만 난 내 설명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오. 그분들이 아무리 농담을 주고 받는다 해도 그 속에는 지극히 진지한 분위기가 흘렀소. 적어도 내 눈엔 그렇게 보였다오. 게다가 그곳에 머무는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나한테는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고 했소. 헤로드의 지시인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의 생애를 넘어 다른 작품도 하나 기획했다오. 제목은 로마 명사들과의 대화로 할까 하는데 형이 지금 읽은 내용도 들어갈게요. 그럴듯한 생각 같지 않소? 대화가 그 얘기를 전하기에 적절한 형태라고 생각하오. 언제나처럼 스승님의 고귀한 조언을 기다리리다. 6. 서한 서기전 20 발신 테렌티아 수신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아시아 타비우스 사랑하는 타비우스 당신을 위해 우리 이름을 불러도 당신은 나타나지 않으시네요. 당신의 부재가 얼마나 가혹한지 아세요? 당신의 위대함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은 늘 떠나고 낯설고 역겨운 고장에 갇혀 지내니까요. 나는 붙잡지 못하는데 그 나라는 놓아주지 않겠죠?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치기일 뿐이다.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오나 그 지혜마저 당신 몸과 함께 내게서 달아나고 그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치기만 부리네요. 당신이 떠난다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허락했을까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뒤 당신이 없으면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으면서 당신을 따라가면 추문이 인다고 하셨죠? 하지만 상식이 있는데 추문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당신 적들은 수군대고 친구들은 입을 다물 테죠. 우리 둘 다 알지 않나요? 관습이야 범인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든 관습을 초월해요. 더군다나 내가 간들 누가 피해를 입겠어요? 남편은 당신뿐 아니라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천민보다 소유에 대한 자긍심이 없답니다. 내게 애인이 생길 거라는 사실 정도는 처음부터 서로 인정했지만 어차피 자기 멋대로 살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위선자가 아니었지만 지금도 아니랍니다. 리비아도 현재의 상황에 만족한 눈치예요. 그녀는 독서를 하다가도 날 보면 공손하게 말을 겁니다. 친구는 아니더라도 서로 좋은 상대랍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도 그녀를 좋아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포기했기에 당신이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내 사람이 맞기는 한가요? 나와 함께 있으면 그러신 것 같으나 지금은 어디 계시나요? 당신 손길은 과거 내가 아는 것보다 많은 얘기를 들려줬건만 지금은 도대체 어디 계시죠? 내가 불행해지니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래요. 당신이라도 기쁘면 다행이겠군요. 연인들은 늘 잔인하니까. 당신이 나만큼 불행하다면 나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 부디 불행하다고 말해줘요. 그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테니까. 로마에서는 그 무엇도 위안이 되지 않아요. 만사가 심드렁하답니다.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축제에 참가하지만 의식도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가도 누가 이기든 관심이 없어요. 독서회에 참석하면 우리 친구 호라티우스의 시라 해도 마음은 할 일 없이 표류만 하는군요. 비록 몇 주나마 당신한테 충실했어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진심이랍니다. 정말로 당신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당신 따님은 잘 있어요. 새로운 삶에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한두 주에 한 번 정도는 율리아와 마르쿠스 아그리파를 찾아갑니다. 율리아도 나를 반겨주어 우린 곧 친구가 되었죠. 지금은 임신 중이라 몸이 무겁지만 곧 어머니가 된다며 크게 자랑스러워 한답니다. 나도 당신 아들을 낳아야 할까요? 잘 모르겠군요. 마이케나스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추문이 돌겠지만 그래도 신이 날 것 같아요. 당신이 있을 때처럼 당신을 추억하면서도 이렇게 수다를 떠는군요. 당신한테 전할 만큼 재미있는 소문은 없어요. 당신이 로마를 떠나기 전 추진했던 결혼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티베리우스는 야심을 버리고 비프사니아와 맺어졌죠. 율리우스 안토니우스는 마르켈라와 결혼했는데 공식적으로 당신 조카이자 옥타비우스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꺼운 듯 보여요. 사실 티베리우스도 마지 못하나마 만족하는 눈치예요. 율리우스가 당신 조카와 맺어지고 정작 자신은 아그리파의 딸과 결혼했으니 훨씬 손해라고 느끼기야 하겠죠. 올 가을에는 돌아오시겠죠? 겨울이면 겨울 바람에 항해가 불가능해질 테니 아니면 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7. 서한 서기전 19 발신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 수신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이케나스 아레조 베르길리우스가 영면하셨습니다. 지금 막 소식을 들었죠. 슬픔이 이 몹쓸 망연함마저 허물어뜨릴까 부랴부랴 편지를 씁니다. 이토록 망연함은 그분을 데려가고 이제 우리 모두를 데려갈 운명의 전조 같은 것일까요? 그의 시신은 브린디시에 있습니다. 옥타비우스도 지금 그곳에 있다더군요. 아직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들은 대로 전하겠습니다. 옥타비우스는 크게 슬픈 탓에 당분간 편지를 쓸 형편이 아닐 겁니다. 애초에 자신의 시를 개작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떠났건만 별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옥타비우스가 아시아에서 귀국길에 아테네에 잠시 들러 함께 돌아올 수 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도 이탈리아가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죽음을 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육신을 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어느 쪽이든 마지막 여행에 나서기 전 옥타비우스에게 정해 함께 메가라를 찾았다더군요. 젊은 테세우스가 살인자 스키론을 죽였다는 바위 계곡을 보고 싶었을까요? 이유야 어떻든 베르길리우스는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되고 결국 일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여행을 고집했고 배에 타서는 병세가 악화했죠. 예, 말라리아가 재발한 겁니다. 결국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시고 말았군요. 마지막 며칠간은 거의 혼수 상태였다 들었습니다. 물론 헛소리마저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얘기보다 조리가 있으셨을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에케나스, 바리우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옥타비우스한테는 아이네이스, 미완성 원고를 파기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무래도 지키지 못할 겁니다. 언젠가 내 영혼의 절반이 베르길리우스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기분은 지나친 과장이었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브린디시에 로마의 영혼 절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왜소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내 마음도 자꾸 사소한 일을 바라보는군요. 마에케나스와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는 브린디시에 누워 있습니다. 로마에서 브린디시까지 우리 셋이 신나게 이탈리아를 횡단할 때가 언제였죠? 20년 전? 그런데도 어제처럼 생생하군요. 여관 주인이 난로에 생나무를 태웠을 때 눈이 메었던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이들이 수업을 마쳤을 때처럼 신나게 웃던 우리 목소리도 들립니다. 트리비쿠스의 농장처녀 기억나죠? 내 방을 찾겠다고 약속하곤 나타나지 않았죠. 예,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놀리며 장난치던 소리가 들리는군요. 우리의 조용한 대화와 촌구석을 벗어난 직후 브린디시의 사치스러운 평화도 생생합니다. 다시는 브린디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슬픔이 밀어 닥치는군요. 편지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8. 율리아의 일기 판다테리아 서기 4. 어려서 처음 만났을 때 테렌티아가 재미있지만 천박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테렌티아는 수다쟁이처럼 떠들고 아무한테나 꼬리를 쳤다. 내가 보기에는 평생 심각한 생각이라고는 아예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남편 가이우스 마이케나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친구라지만 그를 좋아해 본 적은 없었다. 물론 테렌티아가 그와의 결혼에 동의한 것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돌이켜보면 나와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결혼 역시 그만큼 이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때 어리고 무지했으며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지금은 테렌티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녀 나름대로는 우리보다 더 현명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 내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믿지만 아버지가 그 방식을 이해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니,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나름대로 충실했고 애인을 갈아치운 경우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외유 중일 때뿐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까지 너그러이 지켜보았다. 어쩌면 내 짐작보다 더 많이 그녀를 사랑했을지도 모르겠다. 두 사람은 10년 이상을 함께 지냈고 늘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 결국 나이와 처지가 빚어낸 오판이었던 것이다. 남편은 어쩌면 그가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다.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로마의 송령들까지 다스렸다. 나 자신을 제2의 리비아라 여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황제가 될 수도 있었을 사람 옆에 있으니 리비아만큼 자랑스럽고 또 진중해진 것이다. 그런 내게 아버지가 테렌티아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테렌티아는 리비아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몰랐던 일들을 기억해낸 것이다. 아버지는 아시아에서 혼자 돌아왔다. 브린디시에서 베리길리우스를 안고 숨이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본 며칠 뒤였다. 테렌티아는 그런 아버지를 위로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리비아는 아니고 나도 아니었다. 나도 상실감을 이해는 하지만 직접 겪어본 적은 없었다. 리비아도 의례적으로 주문을 외웠으나 위로가 되지 못했다. 베르길리우스는 나라를 위해 제 몫을 다 했어요. 그러니 동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고 신들은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줄 거예요. 그러고는 황제가 너무 슬퍼하면 채통이 서지 않는다는 말까지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그러면 황제는 황제한테 걸맞은 슬픔을 보여줘야겠군. 하지만 남자는 어떻게 남자한테 어울리는 슬픔을 나타내지? 그를 위로해준 사람은 테렌티아였다. 그녀는 떠나간 친구를 위해 울고 옛 기억들을 상기해 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남자가 되어 같이 울다가 끝내는 테렌티아를 위로하고 스스로도 위로를 받았다. 오늘 왜 테렌티아를 생각하고 베르길리우스의 죽음을 떠올렸는지 모르겠다. 아침은 밝고 하늘은 맑다. 창 너머 동쪽으로 땅끝이 나폴리 너머 바다로 이어졌다. 아무래도 베르길리우스가 로마를 떠나면서 저곳에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도 테렌티아를 좋아했다.
특유의 어두운 방식으로나마 테렌티아는 천상 여자였다. 나도 한때는 여자였다. 한때는 나도 여자였다고? 테렌티아라는 여자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나는 아니었던가? 속세에서 지낼 때 나는 그녀가 만족해 한다고 여기고 은근히 그녀를 경멸했다. 지금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의 속내를 어찌 알겠는가? 나 자신도 모르면서. 9. 서한 서기전 18 발신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 수신 아마시아의 스트라보 헤로드는 로마에 있어요. 옥타비우스의 생애가 국외 출간되자 크게 기뻐하시며 나보고 계속 이 도시에 머물러 달라고 하십디다. 황제아이 사이에 믿을 만한 매개가 필요하시겠죠. 형도 잘 알듯이 다소 민감한 임무입니다만 이런저런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을 듯하오. 헤로드 왕도 황제가 나를 신뢰하고 친구처럼 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오. 물론 내가 어느 쪽도 배신하지 않고 배신할 경우 어느 쪽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오. 형은 격려하셨소만 소위 로마 명사와의 대화, 작업은 포기하기로 결론을 내렸소. 그분들을 알게 될수록 우리가 배운 아리스토텔레스식 서술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만 굳어지는구려. 나로서도 어려운 결정이었소.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 같구려. 첫째, 우리가 학습한 방식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확신과 달리 학자로서의 훈련이 미흡한 겁니다. 전자는 실로 터무니없는 결론이고 후자는 생각만으로도 참담하기가 그지없소이다. 이런 얘기는 어린 시절 학우인 스트라보 형께만 털어놓겠소. 예를 하나 들어보리다. 로마는 온통 원로원 소식으로 들떠 있어요. 최근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의 포고령에 따라 원로가 600명 정도 줄어들었죠. 간간히 말하면 이 기묘한 나라의 결혼 풍습을 성문화하겠다는 얘기라오. 최근에는 결혼이 결합보다는 유기의 의미로 알려질 정도였죠. 무엇보다 자유노예들의 결혼과 사유재산을 폭넓게 용인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여기저기 투덜거리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그런 식의 불만도 보다 충격적인 법 두 항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오. 시민들은 아예 분노의 비명을 지르니까요. 첫 번째는 부자라는 이유로 원로원이 되거나 될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도 자유여성, 배우 또는 배우의 딸과 결혼하지 못하며 또한 원로원 계급의 딸이나 손녀 또한 자유남성, 배우 또는 배우를 업으로 하는 자의 아들과 결혼하지 못한다. 자유인으로 태어난 남자는 계급과 관계없이 창녀, 뚜쟁이, 범죄 행위로 기소된 여성, 배우 출신의 여성 또는 계급과 무관하게 간통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경험이 있는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 두 번째 법이야말로 극악하기가 이를 데 없답니다. 자신의 집 또는 사위의 집에서 딸과 간통을 하다 걸릴 경우 그 아비를 살해해도 보복하지 아니하며 딸도 똑같이 처벌해도 좋다. 남편은 장인을 살해할 수 있으나 아내의 살해는 불허한다. 어느 경우든 간통 혐의가 있는 아내는 버리거나 이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는 온통 아수라장이라오. 비방문이 난무하고 소문도 국성이요. 시민들은 나름대로 포고령의 의미를 해석하지만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소. 혹자는 율리우스 법이 아니라 리비아 법이라는 주장도 한다오. 리비아가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를 사주했다는 얘기죠. 그가 친구의 아내와 밀통한 데 대한 복수로 말이오. 물론 옥타비우스 자신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긴 해요. 그 때문에 정적들은 그를 위선자라며 비난하지만 옛 가치의 재정립으로 보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오. 하지만 대부분은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아니면 정적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는 쪽으로 보는 듯하오. 로마는 들썩여도 정작 황제 자신은 느긋하게 산책을 즐긴다오.
마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구려. 아, 언제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 알고 있답니다. 그의 또 다른 힘이죠. 아직 끝이 아니라오. 나를 포함해 친구 일부만 아는 내용인데 전에 형한테 알려드린 내용과는 또 달라요. 종종 팔라틴의 저택에 공식 초대를 받아요. 리비아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갈 때마다 즐겁고 마음이 편했다오. 옥타비우스와 리비아는 따뜻하지는 않아도 서로를 대할 때 지극히 공손했어요. 이따금 마르쿠스 아그리파와 율리아의 집에도 초대를 받는데 늘 옥타비우스가 있고 가이우스 마이케나스의 아내 테렌티아가 그의 곁을 지키더군요. 드물게나마 마이케나스 본인의 집에도 가는데 역시 옥타비우스와 테렌티아가 있었어요. 역시 그들 셋은 옛 친구를 대하듯 편하게 행동했소. 하지만 옥타비우스와 테렌티아의 밀통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하나 더, 옥타비우스는 철학자답게 범인들의 종교를 전혀 믿지 않는다오. 그리고 그 반대로 농부들만큼이나 미신에 아주 약합니다. 사제들의 점괘를 이용해 상황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그 시도가 먹혀들 때마다 점괘를 맹신하죠. 토속신의 소위 초월적 거드름은 농담처럼 비웃으면서 오로지 신 하나만 만들어내는 게으른 인종에는 코웃음을 친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신이야 많을수록 좋지 사람들처럼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니, 당신네 유대인의 그 이상한 유일신이 우리 로마인들한테 먹힐 것 같지는 않아. 언젠가 전조와 꿈을 맹신한다며 내가 나무라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꿈을 믿은 덕에 목숨을 구한 적이 여러 번이야. 그러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절대 믿지 않겠네. 옥타비우스는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운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오. 반면에 주사위 놀이는 그렇게 좋아해 몇 시간이고 계속 놀이를 한답니다. 나한테 사신을 보내 한가한지 물은 적도 여러 번이나 된다오. 그래서 종종 게임을 하는데 물론 그런 멍청한 행운 게임을 하는 것보다 그를 관찰하는 재미가 더 크다오. 옥타비우스는 주사위 놀이를 할 때도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뼈다귀 조각이 어떻게 구르느냐에 제국의 운명이 달리기라도 한 것 같더군요. 두세 시간을 놀다가 은전 몇 냥이라도 따려고 하면 정말 게르마니아라도 정복한 사람처럼 아주 좋아한답니다. 한 번은 나한테 이런 고백도 했답니다. 어렸을 때는 문필가가 되고 싶어 친구 마이케나스와 시 창작 경쟁도 했다고. 그 시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물었죠. 사라졌지. 필리피에서 모두 잃었네. 한 번은 희곡을 쓰기도 했지. 그것은 그리스식으로. 그가 슬픈 표정을 짓다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소. 내가 살짝 놀려봤다오. 이곳에 이상한 시인 얘기입니까? 그가 웃었소. 남자 얘기. 너무도 어리석고 오만해서 자기 칼로 제 목숨을 찌른 아작스라는 인물이었네. 그 글도 없어졌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군. 창피했거든. 그의 목숨을 재차 빼앗은 셈이지. 지우개로. 별로 좋은 글이 못 됐어. 베르길리우스도 형편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옥타비우스는 얼굴 가득 슬픈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이런, 우리 게임 한 번 더 하지? 그리고 주사위를 흔들다가 테이블 위에 던졌다오. 무슨 뜻인지 알겠소? 스트라보 형? 아직 하지 않은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야 많지만 그 얘기를 담을 형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참이라오. 10. 서한 서기전 17. 발신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 수신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용서하십시오 폐하. 초대 답하지 못한 채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꼭 기다렸다가 그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제 책임하에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5월 포고하신 100주년
기념축제 건으로 합창곡을 작곡하라고 하셨죠? 물론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명예를 받았어야 할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더욱이 폐하께서 이번 축제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일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폐하께서도 물론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사실 그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웠지만 결국 폐하의 바람에 따르는 것이 제 의무이자 기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오나 폐하께서도 제가 왜 머뭇거렸는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증오하는 이 특별한 나라, 두려움과 자부심이 공존하는 이 특별한 제국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 폐하께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내려놓으셨는지, 폐하께 맡겨진 권력을 얼마나 원망하시는지 역시 잘 압니다. 오로지 권력을 증오하는 자만이 권력을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다 압니다. 아니 그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폐하께 감히 반대할 때조차 폐하의 지혜를 감당해야 함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그리하옵니다. 우리 도시가 크게 타락했고 폐하께서 이를 개혁하려 하심을 알고 또 그 법의 의도도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폐하가 속한 동아리들을 지켜보니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짝짓기는 권력을 얻기 위한 행동이 되나 폐하의 성품이나 조국을 위해서도 간부가 반역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애정과 쾌락이 목적이어야 할 행위는 야심을 향한 위태로운 수단으로 변했죠. 노예들이 원로원과 일반 시민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면 마침내 정의는 사라지고 말죠. 예,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폐하의 법이 막으려 한다는 것도. 하오나 폐하, 설마 이 법들을 일반 법들처럼 엄격하게 시행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강행은 결국 폐하 자신뿐 아니라 왕족 친구분들한테도 치명상이 될 것입니다. 법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야 폐하께서 영혼과 이상을 바로 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정적들은 다르옵니다. 간통법은 애초의 의도와 달리 훨씬 더 타락한 용도로 이용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법률로도 영혼을 정화하지 못하며 미덕의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시인이나 철학자의 영역입니다. 그들이 설득할 수 있는 까닭은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폐하의 권력을 말씀드렸듯 과거에는 실로 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인간 본성의 열정에 반해 휘두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정이 질서를 해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위해 합창곡을 쓰겠습니다. 물론 자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폐하께서 취하는 방법이 두렵다 해도 동시에 폐하의 근심과 희망을 함께 합니다. 과거에도 잘못 생각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제 오판이기를 바라봅니다. 11. 율리아의 일기. 판다테리아. 서기사. 이성 감옥에서 내 삶은 끝났다. 그 삶이 끝나지 않았던들 전혀 개의치 않았을 일들마저 지극히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된다. 아래층 작은 침실에서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다. 하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늘은 바다조차 조용하다. 평소에는 백사장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조잘대더니 한낮의 태양은 바위들을 태우고 바위는 열을 삼켰다가 다시 허공으로 토해낸다. 이렇게 날이 뜨거우니 떠돌이 갈매기조차 움직일 리가 없다. 이곳은 무기력한 세계이며 난 그 속에서 할 일 없이 기다린다. 무기력한 세계에서 기다림은 기이하기 짝이 없다. 그 무엇도 의미가 되지 못하는 곳. 내가 떠나온 세상은 만사가 권력이라 뭐든지 의미 있었다. 심지어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그 사랑의 끝은 자체의 쾌락이 아니라 권력에서 비롯한 무수한 쾌락이었다. 나는 마르쿠스 비프사니우스 아그리파와
9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세상이 결혼을 보는 방식에 따른다면 비교적 좋은 아내였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아이 넷을 낳아 그의 품에 안기고 죽은 후에 하나를 더 낳았다. 모두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중 셋은 사내였으니 세상에 커다란 족적을 남겨야 했으나 끝내 아무도 성공하지는 못했다. 열망 중에서 가장 제어가 불가능한 열망은 권력을 향한 열망이다. 나는 두 아들 가이우스와 루키우스가 태어났을 때 바로 그 열망을 처음 호되게 맛보았다. 가이우스와 루키우스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입양했다. 아버지가 죽으면 먼저 남편이, 그 다음엔 두 아들 중 하나가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제1시민을 승계한다는 정도는 다들 이해하는 바였다. 21살의 나이에 리비아를 제외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여자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권력은 공허하다. 철학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황간이 여자를 모르듯 그들 역시 권력을 모른다. 권력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도 그래서다. 난 평생 아버지가 권력의 맛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권력을 수단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마르쿠스 아그리파와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도 권력 때문이었다. 리비아가 가끔 비꼬듯 말했듯이 아그리파는 내 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었다. 여자가 아니었다 해도 그 권력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종종 드는 의문이다. 리비아처럼 가장 힘 있는 여자라도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 대개의 경우 본성에 반하는 일이다. 나는 일찌감치 그런 식의 태도가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나를 비난한 적이 있다. 당신 친구를 대할 때 여자답지 않고 오만했다는 이유였다. 아버지가 황제임을 잊을지 몰라도 내가 황제의 딸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은 왜곡된 형태로 한동안 로마를 떠돌았다. 아버지도 그 대답을 좋아해 종종 입에 올리곤 했으나 정말로 말뜻을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황제의 딸이었다. 아버지의 친구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아내이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황제의 딸이었다. 때문에 로마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깨달은 바가 있었다. 마음 한구석으로 그 의무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의무였기에. 조금 전 권력과 권력의 맛에 대해 적었다. 지금은 여자가 권력을 찾아내고 행사하고 즐기는 일탈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남자와 달리 힘이나 정신, 욕망의 힘으로 권력을 잡을 수는 없다. 그 속에서 영광을 누릴 수도 없다. 남자는 권력의 보상이자 양식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내나 여자는 내면의 집착과 기쁨을 감추고 가면 속에 갈무리해야 한다. 그래서 나도 그런 식의 가면을 여러 개 만들어 세상에 드러냈다. 덕분에 그 누가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본들 내 정체를 알 수는 없었다. 나는 언제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소녀였다. 늙은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그 누구도 받지 못할 사랑을 퍼부었다. 정숙한 아내로서 쾌락이라곤 남편을 향한 의무밖에 알지 못했다. 젊고 활발한 안방 마님이었기에 그 어떠한 변덕도 대중의 바람으로 읽혔다. 게으른 학자가 되어 로마의 의무를 초월한 가치를 꿈꾸었으며 철학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너스레도 떨었다. 인생 후반에는 쾌락을 찾아 남자의 몸을 신들의 값비싼 연고처럼 이용하고 마침내는 전대미문의 강력한 쾌락에 익숙해지기도 했다. 아버지가 100주년 축제를 열어 로마의 건국을 기념할 때 난 21살이었다. 그때 둘째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와 남편은 축제의 주최자로서 건국 신들의 선조들에게 재물을 수도 없이 바쳤다. 귀족 부인 100명의 연회를 주재하는 일은 나와 리비아의 몫으로 떨어졌다. 나는
디아나의 왕좌에 앉고 리비아는 맞은편 유노의 왕좌에 앉아 숭배 의식을 받았다. 로마에서도 부유하고 영향력이 큰 여자들이 묘한 표정으로 나를 우러러 보았다. 그건 바로 권력을 알아보았을 때의 눈빛이었다. 사랑도 존중도 증오도 아니고 심지어 두려움도 아니다. 그전에는 그런 표정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였을까? 문득 막 태어난 기분이 든 것은 축제가 끝나고 몇 주 후 남편은 이런저런 임무로 동로마로 떠났다. 소아시아의 속국들,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케도니아, 푼투스와 시리아 등등 손이 필요한 곳들이었다. 관습에 따르면 그를 따라갈 수는 없었다. 사실 축제가 끝날 때까지도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따라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노여움과 설득을 무시하고 그를 수행했다. 아낙네가 총독과 병사들을 따라 외국에 간 적은 없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남편 앞에서 창녀처럼 보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로마의 창녀가 되는 게 좋은지 아버지가 알려주세요. 그 말은 장난처럼 내뱉었고 아버지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중에 문득 어쩌면 농담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기억보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아버지는 포기를 했고 나는 남편의 수행원이 되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아이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고국의 국경을 넘었다. 브린디시에서 아폴로니아, 아드리아 해에서 지중해까지 우리는 짧은 바다를 건넜다. 아폴로니아에 도착해서는 아버지와 남편이 어렸을 때 놀던 지역들을 돌아보았다. 느긋하고 유쾌한 시간이었으나 나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다. 로마에 발길이 닿지 않은 낯선 장소들. 아폴로니아부터는 마케도니아 북부를 거쳐 새로운 모이시아 지역들과 다뉴브강까지 이동했다. 이상한 사람들도 보았다. 우리 마차와 말들이 다가가자 짐승처럼 숲속으로 숨어들어 아무리 유혹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 야생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언어도 생소하기만 했다. 병사들의 생활도 황폐하기만 했다. 운이 없게 제국의 전초 기지에 배속된 덕분이건만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들 만족한 듯 보였다. 남편은 그들의 삶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병사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남편이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 더욱 믿기가 어려웠다. 다뉴브 기지를 돌아본 후에는 서둘러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가을이 가까우면 북쪽의 혹한도 멀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벌써부터 마르쿠스 아그리파와의 동행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안락한 로마가 그리웠다. 그래도 필리피에서 휴식을 취한 후로는 다시 활기가 생겼다. 남편은 브루투스, 카지우스와 싸운 전쟁터들을 보여주고 당시의 얘기도 들려주었다. 그 다음에는 느긋하게 에게해로 향해 푸른 바다를 타고 섬들을 돌아보았다. 남쪽으로 갈수록 날씨도 따뜻해졌다.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난 고장을 떠나 이 여행을 떠나도록 신들이 허락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